야, 이 천벌 받으려나. 당장 와서 1억 결제 안 해? 네 시애비 숨 넘어간다고. 응급실에서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비명. 저는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15년 뼈 빠지게 뒷바라지했더니 젊은 상간녀를 들이며 저를 헌신짝처럼 내쫓은 짐승들. 그들이 빨아먹던 제 피 같은 돈줄을 단칼에 끊어버리자 밤새 66통의 발작 같은 전화벨이 울려댔습니다. 어머니, 효도는 셀프예요. 그러니 그 잘난 아들한테 시키세요. 호구 며느리의 피 말리는 지옥행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버려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가정법원 앞의 공기는 정말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옷깃을 파고드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시린 건 15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남편 진호의 그 싸늘한 눈빛이었죠. 은수는 손에 쥔 이혼 합의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작 종이 한 장이었어요.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청춘과 눈물, 그리고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던 거죠. 은수는 자신의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마디가 굵어지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들이 가득했죠. 이건 남편을 용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가 치러낸 훈장 같은 상처들이었는데 말이에요.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찍고 끝내자니까. 나 오후에 중요한 재판 있는 거 알잖아. 당신 때문에 내 커리어에 지장 생기게 할 거야? 진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같은 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숙제를 빨리 해치우려는 아이처럼 짜증만 가득했죠. 은수는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제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괴물을 보았죠.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맞춤 정장, 그리고 손목에서 번쩍이는 시계까지. 저 모든 게 누구의 피와 땀에서 나온 건지 그는 정말 까맣게 잊은 것 같았어요. 은수는 그가 고시 공부를 하던 그 좁고 습한 고시원 방이 떠올랐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그 방에서 진호는 은수의 손을 잡고 울면서 약속했었죠. 은수야, 내가 성공하면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내 고생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은수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보,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어? 우리 15년이야. 당신 고시 공부할 때 내가 식당에서 불판 닦고 우유 배달하며 뒷바라지했던 시간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한테는 그게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일 뿐인 거냐고. 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울분이 목을 꽉 메웠지만 진호는 비웃듯 코방귀를 끼며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어요. 언제까지 그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만 할래? 내가 그동안 생활비 갖다 준 걸로 이미 보상 충분히 했잖아. 그리고 당신 거울 좀 봐. 당신이랑 나랑 지금 격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장소가 어떤 곳인데 당신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고.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 언제까지 식당 아줌마 같은 모습으로 내 옆에 있을 건데?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은수의 가슴을 갈기갈기 난도질했습니다. 자리. 15년 동안 그 격을 만들어준 게 누구인데 감히 그런 말을 할까요? 진호가 낙방하며 자살을 생각할 때 그를 붙잡아준 사람이 누구인데 말이에요. 은수는 얼굴이 발갛게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불판을 닦았고 한겨울 새벽 얼음물에 손이 터져나가면서도 그의 책값을 마련했죠. 그렇게 만든 격이 이제는 은수를 내쫓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때였어요. 진호의 외제차 문이 열리며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은수에게 이혼을 종용한 그 상간녀 지연이었죠. 높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다가와 진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지연은 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한 냄새라도 난다는 듯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자기야, 아직 안 끝났어? 나 추운데 차에서 기다리기 지루하단 말이야. 점심 예약 시간 늦겠어. 지연은 은수에게 들으라는 듯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진호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수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죠. 어머, 언니. 아직도 미련이 남으셨나 봐?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굴면 있던 정도 떨어지는 법이에요. 변호사님 같은 분 곁에는 품격을 높여줄 여자가 있어야죠. 언니처럼 쪼글쪼글해진 사람 말고 말이에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진호가 다정하게 웃어주는데 은수는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웃음은 한때 오직 은수만의 것이었는데 말이죠. 은수의 희생으로 세워진 로펌, 은수의 헌신으로 닦인 그 길 위를 이제 저 여자가 꽃길인 양 걷고 있는 겁니다. 참 세상 불공평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수는 뜨거운 눈물을 억지로 눌러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 악마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좋아. 찍어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지옥 같은 관계 내가 끝내주지. 진호는 정말 반색을 하더군요.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하며 서둘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수는 도장을 찍기 직전 진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하게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이혼 접수하고 딱 일주일 동안은 시댁 식구들한테 비밀로 해. 내가 직접 짐 정리하고 내 방식대로 인사드리고 나올 테니까. 당신이 먼저 입 놀려서 소란 피우면 나 이 서류 제출 안 할 거야. 알겠어? 진호는 속으로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시어머니 잔소리를 일주일이라도 늦추는 게 자기한테도 이득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든가. 어차피 이제 남인데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일주일 뒤에는 깨끗하게 방 빼는 거다. 쾅! 도장이 찍혔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 단 한 번의 무거운 소리와 함께 종결되었죠. 진호와 지연은 승전보를 울리듯 차에 올라탔고 고급 세단은 은수의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낡은 코트 위로 시커먼 매연이 쏟아졌지만 은수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 매연보다 더 더러운 인간들을 방금 털어냈으니까요. 혼자 남겨진 은수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화면에는 조금 전 도착한 문자 한 통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고은수 고객님, 요청하신 친정아버님 유산 상속 및 비자금 법인 전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즉시 가용 가능한 현금 자산은 300억 원이며 빌딩 세 채의 명예 이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김진호 변호사의 로펌 설립 당시 지원된 자금에 대한 회수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은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호는 꿈에도 모를 거예요. 그가 돈 없는 전업주부라며 무시했던 은수가 사실은 엄청난 자산가였던 친정아버지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버지는 사위 진호를 단 한 번도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15년 동안 신탁에 묶어두셨던 건데 하필 그 신탁이 풀리는 날이 바로 오늘 은수가 버려진 날이었던 겁니다. 정말 운명의 장난 같죠? 은수는 남편 로펌 설립 자금부터 시아버지 병원비, 시누이 명품 가방 하나까지
자기 돈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지? 격이 안 맞는다고. 이제 보여줄게. 진짜 격이 뭔지.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돈 때문에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아, 그리고 시아버지 수술비. 기대해도 좋아. 은수는 법원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은수의 낡은 운동화는 명품 구두보다 더 힘있게 땅을 밟았죠. 은수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슬 퍼런 살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일주일 뒤 평온하던 시댁 거실이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차게 될 텐데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66통의 전화벨 소리는 그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시댁이 또 있을까 싶네요. 15년 동안 자기 아들 뒷바라지하며 헌신한 며느리를 마치 유통기한 지난 우유 취급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법원 문을 나선 지 채 1시간도 안 됐는데 은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평소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이제 은수의 눈에는 그저 가소로운 세 글자일 뿐이었죠. 은수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너는 심희가 전화를 하면 냉큼냉큼 받아야지. 왜 이렇게 굼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내 친구들이 오늘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거든. 네가 와서 갈비 좀 찌고 구색 좀 맞춰야겠다. 너희 친정에서 배운 건 없어도 손맛 하나는 쓸만하잖니.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줘야지. 안 그래? 사과 한마디, 안부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에게 은수는 15년 동안 그저 부려먹기 좋은 일꾼이자 아들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였던 거죠. 은수는 입술을 살짝 비틀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갈게요. 은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돌렸어요. 일주일. 진호와 약속한 그 일주일은 은수에게는 시댁의 목줄을 하나씩 끊어버릴 사형 집행 기간이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은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잔뜩 세우고 있었죠. 은수가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박 씨가 은수의 팔을 붙잡아 세우며 짐짓나무라는 척을 합니다. 예, 너 오늘 옷차림이 그게 뭐니? 좀 화사하게 입고 오지. 내 친구들이 너 보면 우리 집 식모인 줄 알겠다. 하긴 내 행색이 어디 가겠니? 우리 아들 변호사 만들었으면 너도 좀 가꾸고 살아야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있으면 우리 진우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박 씨의 친구들이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며 웃어대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은수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진호의 누나이자 은수에게는 형님인 혜린이 기지개를 켜며 나왔어요. 그녀는 명품 로고가 커다랗게 박힌 티셔츠를 입고 거만하게 걸어 나왔죠. 어머, 올케 왔어? 잘 됐네. 나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해외 브랜드 런웨이 초대권 좀 구해줘. 올케 친정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관리하던 인맥들 있잖아. 나 이번에 연봉 5억 찍으려면 이번 행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인맥도 실력인 거 알지? 올케가 좀 힘 좀 써봐. 혜리는 자신이 아주 잘 나가는 패션 기획자인 줄 착각하고 살았지만 사실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 뒤에는 은수가 남몰래 꽂아준 뒷돈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은수의 아버지가 남긴 인맥들이 은수의 간곡한 부탁으로 혜린을 밀어주고 있었던 건데 본인은 그걸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형님, 연봉 5억이나 받으시면서
초대권 하나 본인 힘으로 못 구하세요? 실력이 그렇게 좋으시다면서요. 은수의 뼈 있는 말에 혜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 옳게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우리 진호가 변호사로 성공해서 이 집안 세워놓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본데 너는 우리 남동생 아니었으면 진작에 길거리에 나 앉았을 인생이야. 주제 파악 좀 해. 올케가 우리 집안 덕에 호강하는 걸 벌써 잊은 거야? 시어머니 박 씨가 거들며 은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예, 혜린이 말이 맞다. 우리 진호가 너 같은 애 데리고 살아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너는 이제 유통기한 끝난 우유나 다름없어. 상에서 버려지기 전에 조용히 수발이나 들어. 어디서 형님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니? 참 대단한 집안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의 그 서늘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부모님 앞이라 아주 태연한 척 연기를 하더군요. 당신 와 있었네. 엄마, 뭐 먹을 거 좀 없어? 배고픈데. 박 씨는 아들이 오자마자 버선발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고생 많았다. 저기 은수가 갈비 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예, 은수야. 뭐하니? 우리 아들 배고프다는데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은수는 조용히 주방에서 나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진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여보, 아버님 병원비 말이야. 이번 달부터는 당신이 직접 결제해. 나 이제 내 카드 한도 다 돼서 더 이상은 무리야. 진호는 밥상을 기다리다 말고 인상을 팍 썼습니다.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님, VIP 병동비가 한두 푼이야? 내 로펌 이번에 사무실 확장하느라 자금 묶인 거 뻔히 알면서 갑자기 왜 이래? 옆에 있던 시어머니 박 씨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네가 미쳤구나. 내 시아버지가 지금 응급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니? 내 친정 아버지가 남긴 돈, 우리 진호 뒷바라지하고 우리 집안 살피라고 남겨준 거 아니야? 그걸로 시아버지 병원비 내는 게 그렇게 아깝이게? 정말 천벌을 받으려니네. 친정아버지가 남긴 돈이 진호의 뒷바라지를 위한 것이라니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아버지는 사위인 진호를 단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유산을 신탁에 묶어두셨던 건데 말이죠. 어머니, 그 돈은 제 돈이에요. 15년 동안 제가 식당 일하며 모은 돈, 우유 배달하며 모은 돈, 다 이 집안에 쏟아부었어요. 아버님 병원비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요. 저 이제 더 이상 못 버텨요. 제 할 도리는 충분히 했다고 봐요. 진호가 다가와 은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혼 접수가 끝날 때까지 은수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짜내야 한다는 탐욕이 가득했죠. 당신 오늘 왜 이래?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줄 거야? 일단 결제해놔. 나중에 내가 줄 테니까. 알겠어? 좋게 말할 때 들어. 하지만 은수는 그의 손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가서 자동결제 다 해지하고 왔어. 병원 측에도 말해뒀어. 앞으로 보호자 결제는 아들인 당신이나 어머니가 직접 하시라고. 더 이상 제 이름으로 된 카드는 안 긁힐 거야. 거실에 찬물이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죠.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네가 인간이니? 시아버지 목숨줄을 가지고 장난을 쳐? 당장 병원 가서 다시 결제해 놓지 못해. 형님 혜린도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쳤습니다. 올케 미쳤어? 나 이번 달 명품 매장에서 긁은 카드값 메꾸기도 벅찬데
올케가 병원비 안 내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할 거 아냐. 내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당장 가서 해결해. 어디서 감히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들어? 진호는 당혹감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는 은수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으름장을 놓았죠. 당신 미쳤어? 우리 약속했잖아. 일주일 동안은 조용히 있기로.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체면 다 깎아먹고 싶어? 은수는 진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호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약속은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거였지. 계속해서 당신들 식구들한테 내 피 같은 돈 갖다 바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 당신은 그 잘난 로펌 지분 지키느라 바쁠 텐데 아버님 병원비 정도는 효자인 당신이 해결해야지. 안 그래? 진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은수는 그를 뒤로하고 가방을 챙겨 일어섰죠. 어머니, 갈비는 제가 다 쪄놨으니까 친구분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아, 그리고 형님. 아까 말씀하신 런웨이 초대권 말이에요. 제가 구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형님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동안 제 이름 팔아서 여기저기 갑질하고 다니신 거 이제 정산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뭐? 블랙리스트? 야, 고은수, 너 거기 안 서? 네가 뭔데 나를. 혜린의 고함이 등 뒤에서 터졌지만 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은수의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소리가 들려왔죠. 저 독한 년, 내 아들이 변호사 되니까 질투나서 저러는 거야. 진호야, 저거 당장 이혼시켜라. 저런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당장 내쫓아. 은수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댁의 그 화려한 조명이 참 우스꽝스럽게 보이더군요. 은수는 휴대폰을 꺼내 차단 목록과 해지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의 결제 담당자, 형님 혜린이 다니는 회사의 투자자, 그리고 진호의 로펌을 지원하던 신탁 자산관리사까지. 은수는 조용히 전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일 아침 병원에서 전화 한 통 오면 당신들의 그 가짜 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봐. 은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서늘하지만 달콤한 자유의 맛이었죠. 뒤를 돌아보니 시댁 거실에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혜린과 박 씨의 실루엣이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은수는 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싸늘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은수에게 그날 아침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은수는 아주 천천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의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찌나 따스한지 지난 세월 자신이 얼마나 춥고 어두운 곳에서 버텨왔는지 새삼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은수의 평화와는 정반대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동은 이른 아침부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은 아주 사무적이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진호 변호사님 되시죠? 여기 원무과입니다. 환자분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던 고은수 씨께서 어제 모든 결제 수단을 해지하고 가셨습니다. 현재 수술 예치금과 지난주 병동 이용료 그리고 오늘 예정된 긴급 심장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총 1억 2천만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1시간 내로 결제가 되지 않으면 수술은 취소되고 환자분은 일반 병동으로 전실 조치될 예정입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진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1억 2천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옆에 잠들어 있던 상간녀 지연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밍크 코트를 입고 부잣집 딸인 척하던 지연은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얼굴을 싹 바꾸며 등을 돌려버렸죠. 자기야, 나 지금 머리 아파. 그리고 내 돈은 다 신탁에 묶여 있는 거 알잖아. 자기가 변호사인데 그 정도 돈도 없어? 진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새로운 사랑은 그저 은수의 돈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을요. 한편 시댁 거실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바닥을 굴러다녔고 형님 해리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죠. 아니, 진호야. 그 독한 년이 정말로 돈을 끊었다는 거냐? 너의 아버지가 지금 수술 못 받으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그년 잡아와. 경찰에 신고라도 하란 말이야. 박 씨의 고함에 진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 경찰이 무슨 상관이야. 은수가 자기 돈 안 쓰겠다는데 법적으로 무슨 죄가 되냐고. 일단 우리 집에 있는 돈이라도 좀 모아봐요. 엄마 적금 든 거 있잖아. 그 말에 박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 내 적금? 야,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그리고 혜린아, 너 연봉 5억이라며. 네가 좀 내봐라. 내 아버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거실로 슬그머니 나온 형님 혜리는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엄마, 내 연봉 5억이 다 내 돈이야? 세금 떼고 나 쓸 거 쓰고 하면 없어. 지난달에 긁은 명품 가방 할부금만 해도 월에 1,000만 원씩 나가. 나 지금 통장에 잔고 200만 원도 없어. 올케가 미쳤나 봐, 정말.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평소엔 군말 없이 다 내더니. 혜리는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보다 자신의 카드값이 연체되어 명품 브랜드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더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인간들이죠? 그들은 15년 동안 은수가 새벽 우유 배달을 하며 식당 불판을 닦으며 모은 돈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 돈인 양 써왔던 겁니다. 안 되겠다. 은수한테 전화해라. 빌고 달래서라도 일단 결제부터 시켜야 해. 그년 마음 약하니까 아버님 위독하다는 소리 들으면 금방 달려올 거다. 진호는 희망을 걸고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은수는 받지 않았죠. 1번, 2번, 5번. 진호의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그 시각 은수는 한남동의 탁 트인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진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 혜린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뜨는 핸드폰이 진동하고 있었죠. 은수는 그 진동을 마치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감상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 알겠지? 당신이 무시했던 그 구질구질한 아내의 돈이 없으면 당신의 그 고결한 품격도 아버님의 목숨도 한난 종이장보다 가볍다는 걸.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이제 문자로 온갖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죠. 야, 이 천벌을 받으려나. 네가 인간이냐? 당장 병원 와라. 안 오면 내가 내 친정 부모 묘소라도 찾아가서 뒤엎어버릴 줄 알아. 옳게,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가족이잖아. 일단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냐. 나 이번 달 카드값 막아야 한단 말이야. 은수는 시어머니의 패륜적인 문자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전송했죠. 협박과 모욕죄 증거로 쓰기 위해서요. 은수는 아주 여유롭게 에그 타르트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시어머니에게 단 한 줄의 답장만 보냈습니다. 어머니, 효도는 셀프예요. 아드님이 변호사인데 1억이 없겠어요?
전 이제 남이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이 문자를 확인한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씨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해리는 은수가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매장의 전화를 받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내가 블랙리스트라고? 그럴 리 없어. 내가 거기서 쓴 돈이 얼마인데. 해린의 그 잘난 연봉 5억의 실체가 사실은 은수의 인맥과 뒷돈으로 유지되던 가짜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진호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동료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이미 은수가 손을 써둔 터라 아무도 진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김진호의 신용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병원 원무과에서는 최후 통첩이 내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수술 취소되었습니다. 환자분 바로 퇴원하시거나 하급 병실로 옮기세요. 미납금은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은수의 핸드폰 화면에 찍힌 부재중 전화 숫자는 어느덧 30통을 넘어 40통, 50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제 애원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죠.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 당신 없으면 나 죽어. 제발 아버지만 좀 살려줘. 응? 은수는 그 비굴한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전 은수가 아이를 유산하고 병원비가 없어 눈물을 흘릴 때 술에 취해 들어와 애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 나 피곤해라며 잠들었던 그날의 진호를 떠올렸죠. 그때 은수가 느꼈던 그 시린 고독과 절망을 이제 저들이 느낄 차례였습니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시어머니의 절규, 형님의 히스테리, 남편의 비굴한 간청이 뒤섞인 그 소음은 은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들렸어요. 은수는 마지막 남은 커피를 마시고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핸드폰을 깊숙이 집어넣었죠. 오늘 밤 저들은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지옥 같은 공포 속에서 은수의 이름만 부르짖게 될 겁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학병원 원무과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죠.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미납금이 해결되지 않자 VIP 병동의 문은 차갑게 닫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 하나의 의지에 비좁고 시끄러운 일반 6인실 병동으로 옮겨졌죠. 그 화려하던 병실에서 쫓겨나 낡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진호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괴감보다 더 큰 건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할 돈이 없다는 공포였어요. 진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상간녀 지연의 오피스텔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명품 가방을 고르며 웃고 있었을 그녀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지연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했죠. 지연아, 나 정말 급해서 그래. 일단 아버님 수술비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당신 예전에 말했던 그 신탁 자금 조금만 당겨 쓸 수 없나 해서. 진호의 애처로운 물음에 지연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대에 앉아 귀찮다는 듯 대답했죠. 여보, 당신 변호사잖아. 변호사가 돈 1억이 없어서 여자한테 손을 벌려?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내 돈은 아빠가 관리해서 마음대로 못 꺼낸다고. 나 지금 당신 때문에 내 체면 다 깎이게 생겼어. 아버님 병원비 못 내서 쫓겨났다는 소문 돌면 내 입장은 뭐가 돼? 뭐? 지연아, 지금 그게 문제야?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고. 죽고 사는 건 병원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볼까?
당신 은수 언니 돈 없으면 그냥 빈털터리 변호사일 뿐이었어? 난 당신이 대단한 줄 알고 만난 거지. 이런 구질구질한 꼴 보려고 만난 거 아니야. 지연의 이 한마디에 진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은수를 버리고 선택한 그 고귀한 사랑이 사실은 오직 돈으로만 맺어진 계약 관계였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두 사람의 고성은 오피스텔 복도까지 울려 퍼졌고 결국 지연은 진호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그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돈 구해오기 전엔 다신 찾아오지 마. 쾅 하고 닫히는 문 앞에서 진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각 형님 혜린 역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다니는 패션 기획사의 대표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죠. 김혜린 팀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번 시즌 메인 브랜드 런칭쇼 초대권은커녕 우리 회사가 그 브랜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게 다 김 팀장이 그동안 그쪽 인맥이랑 잘 지낸다고 장담해서 진행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혜리는 사색이 되어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대표님, 그게 잠시 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확인해 볼게요. 제 아는 인맥들이 워낙 거물급이라. 인맥? 그 거물급 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죄다 고은수 씨 지인들이라면서요. 조금 전 그쪽 법무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앞으로 김혜린 씨와는 어떤 비즈니스도 하지 않겠다고요. 고은수 씨 친정아버님이 남긴 인맥들이 전부 발을 뺐단 말입니다. 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누리던 연봉 5억의 화려한 커리어,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옳게 은수의 소리 없는 뒷바라지였거든요. 은수의 아버지는 생전에 패션계와 유통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분이었고 은수는 형님을 위해 그 인맥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혜린을 도와달라고 부탁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은수가 그 줄을 끊어버리자마자 혜린의 실력은 밑바닥을 드러냈죠.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온 혜린은 미친 듯이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적인 음성뿐이었죠. 혜린은 발을 동동 구르며 길거리에서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그 독한 올케 때문이야. 자기가 뭔데 내 밥줄을 끊어. 올케, 고은수, 당장 내 전화 받아. 그녀의 비명은 차가운 도심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혜린은 당장 다음 달부터 갚아야 할 수천만 원의 카드 할부금과 대출 이자가 떠올라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동안 옳게 은수를 돈 나오는 화수분으로만 여기며 부려먹었던 대가가 이토록 참혹하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같은 시간 은수는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진호의 로펌 설립 당시 은수가 투자했던 자금의 회수 계획서와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은수의 명의로 빌려 쓴 돈의 내역서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죠. 고은수 대표님, 김진호 변호사의 로펌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이미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김혜린 씨가 대표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업무와 무관한 사치품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들을 위해 바쳤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제사상을 차리던 일, 형님의 짜증을 받아주며 대신 사과하러 다니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진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일들. 여보, 당신이 말한 그 격이라는 거 이제 직접 겪어보니까 어때?
돈이 없으면 당신의 그 고결한 자존심도 형님의 그 화려한 연봉도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 말이야. 은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리에 앞장서서 병원비를 마련했겠지만 이제 은수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니, 오히려 그들이 더 처절하게 무너지길 바라고 있었죠. 그것이 15년 동안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은 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은수의 휴대폰에는 시어머니 박 씨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제발, 내 시아버지 좀 살려줘라. 병원에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단다. 돈 1억만. 아니, 몇 천만 원이라도 좋으니 일단 결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나중에 내가 죽어서라도 갚으마. 제발, 제발 은수야. 메시지 너머로 들리는 박 씨의 통곡 소리에는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비굴한 애원과 절망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은수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음성 파일을 녹음하여 증거 자료로 분류했을 뿐입니다.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죠. 진호가 지연과 새로 살림을 차리려 했던 아파트. 사실 그 아파트의 전세 자금 역시 은수의 법인 명의로 된 돈이었다는 걸 진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들이 꿈꾸던 그 화려한 새 집에서 쫓겨날 시간이네. 은수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등 뒤로 저무는 노을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시댁 식구들이 처절한 지옥 속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은수는 비로소 자신만의 진짜 인생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진호가 상간녀 지연과 보금자리를 꾸미려 했던 그 화려한 80평형 펜트하우스. 진호는 이곳만큼은 자신의 마지막 성역이라고 믿었습니다. 로펌 자금이 묶이고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쫓겨나도 이 집만큼은 자기 명의로 된 안전한 도피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죠? 어느 날 아침 진호가 헝클어진 머리로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건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과 법원 집행관들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무시무시한 빨간 압류 딱지가 가득 들려 있었죠. 김진호 씨 맞습니까? 본 아파트는 은수법인 명의의 자산으로 임대차 계약 위반 및 자금 회수 절차에 따라 압류 및 명도 소송이 개시되었습니다. 오늘부로 가구와 가전, 모든 집기류에 압류 조치 들어갑니다. 진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집 전세 자금 15억 내가 낸 겁니다. 내 돈이라고요. 하지만 집행관이 내민 서류는 냉혹했어요. 15억의 출처. 그것은 진호의 돈이 아니라 은수가 운영하던 비공개 법인의 자금이었던 거죠. 진호는 그동안 자기가 번 돈으로 전세를 얻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은수가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법인 자금으로 몰래 뒷바라지를 해줬던 겁니다. 사내들이 거실에 이태리제 소파와 지연이 그렇게 자랑하던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자 안방에서 자고 있던 지연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야? 왜 내 화장대에 이딴 걸 붙여? 미쳤어? 지연의 비명에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었죠. 지연아, 이 집 은수가 법인 돈으로 얻어준 거였대. 내 명의가 아니었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연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뭐? 그럼 이 집 당신 거 아니었어?
지금까지 나 속인 거야? 나보고 이런 구질구질한 딱지 붙은 집에서 살라고? 지연은 그 자리에서 명품 가방 몇 개를 움켜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지연은 진호의 얼굴에 침을 뱉듯 쏘아붙였죠. 이거 나. 당신 은수 언니 없으면 그냥 껍데기뿐인 놈이잖아. 난 능력 있는 변호사라길래 만난 거지. 이런 빈털터리 양아치랑은 1분도 같이 있기 싫어. 다신 연락하지 마.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진호의 새로운 사랑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15년의 헌신을 버리고 택한 사랑의 유통기한이 고작 돈 몇 억에 끝이 나버린 겁니다. 한편 시댁 거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형님 해리는 미친 사람처럼 자기 방의 명품백들을 거실로 쏟아부어 놓고 울부짖고 있었죠. 엄마, 내 카드 정지됐어. 나 오늘 백화점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왔다고. 올케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내 돈줄을 다 막아버리냐고. 시어머니 박 씨는 혜린의 등을 때리며 같이 통곡했습니다. 진호는 연락도 안 되고 내 아버지는 병원에서 당장 나가라고 난리고. 혜린아, 너 연봉 5억이라며. 내 가방이라도 팔아서 돈 좀 만들어봐. 혜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몇 개를 들고 중고 명품 샵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들은 소리는 그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었죠. 손님, 이 가방들. 죄다 고은수 씨 명의로 결제된 건데 지금 작물 취득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매입 못합니다. 오히려 경찰서 가셔야 할 판이에요. 알고 보니 은수가 혜린에게 선물했던 그 수많은 가방과 옷들, 전부 은수가 구매 내역을 증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걸어버린 겁니다. 혜린이 그동안 자랑하던 5억 연봉자의 위엄은 사실 올케의 지갑에서 나온 가짜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그날 오후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진호가 은수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은수는 통창 너머로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진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죠. 15년 전 은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 노릇을 하며 은수야, 평생 내가 내 보호자가 되어줄게라고 말하던 그 남자의 가식적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수는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가 진호 앞에 섰습니다. 진호는 은수의 구두 앞 코를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 집만은 제발 압류하지 마. 우리 아버지 저러시는데 갈 곳도 없단 말이야. 당신 그래도 우리 아버님 좋아했잖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은수는 진호의 손을 차갑게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진호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죠. 여보, 당신이 그랬지? 격이 안 맞는다고. 지금 당신 꼴 좀 봐. 비에 젖어서 길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당신이랑 300억 자산가인 나랑 정말 격이 안 맞는 것 같네. 안 그래? 은수야, 제발. 아, 그리고 하나 더. 당신 누나, 아니 형님 말이야. 연봉 5억 어쩌고 하더니 지금 카드값 못 막아서 사채 알아보고 다닌다며? 내가 그동안 형님 품위 유지비로 써준 돈, 그거 다 횡령으로 고소했어.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할 거야.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수는 말을 이어갔죠. 당신이 버린 건 단순한 마누라가 아니라 당신 가족의 목숨줄이었어. 당신이 지연이랑 살 비비며 웃고 있을 때 나는 당신 아버지 병원비 결제 취소하고 있었고 형님 커리어 악살낼 서류 준비하고 있었어. 어때? 당신이 꿈꾸던 사랑 있는 삶이 참 달콤하지? 은수는 다시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진호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은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차 앞 딱지가 붙은 거실에 모여 앉아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혜린의 머리채를 잡고 이 무능한 기집애야. 옳게 비위나 잘 맞출 것이지. 라고 소리쳤고 혜린은 엄마가 더 했잖아. 올케를 식모 부리듯 부린 건 엄마잖아. 라며 대들었죠. 그 아수라장 같은 거실 한복판에서 진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죠. 보호자님, 환자분 임종이 가까워지신 것 같습니다.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납금 1억 2천만 원 입금 안 되시면 장례식장 이용도 제한됩니다. 진호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키지 못할 처지가 된 거죠. 은수가 예고했던 지옥 같은 아침 인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말이죠. 이 모든 게 시작된 지 겨우 사흘째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나흘 동안 은수가 준비한 진짜 복수의 칼날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시아버지는 차가운 일반 병실의 낡은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VIP 병동에서 황제 대접을 받으며 호령하던 분이었지만 임종의 순간 곁을 지킨 건 눈물 섞인 애도가 아니라 당장 돈 1억을 어디서 구하냐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으려 드는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의 고함뿐이었죠.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단호했습니다. 미납된 수술비와 입원비 1억 2천만 원이 결제되지 않으면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거든요. 진호는 미친 사람처럼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이미 은수가 로펌 자산에 가압류를 걸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김 변호사, 미안하네. 우리도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돌아오는 건 냉담한 거절뿐이었죠. 결국 시어머니 박 씨는 자신의 비상금과 폐물, 그리고 혜린이 몰래 숨겨두었던 명품 시계 몇 점을 헐값에 팔아 겨우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수모는 이어졌어요. 장례식장 입구에 걸린 전광판에는 김진호 변호사 부친상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지만 조문객은커녕 장례식장 직원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식대와 대관료 선불로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독촉을 해댔죠.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또각또각 소름 끼치도록 일정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상복이 아닌 화사하다 못해 눈이 부신 화이트 슈트를 입은 은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녀의 손에는 국화꽃 한 송이 대신 노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 고은수,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시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감히 저런 옷을 입고 나타나? 박 씨가 달려들어 은수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은수의 곁을 지키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가볍게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은수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절을 하는 대신 영정사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하게 말했죠.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도 제 돈으로 닦으려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드린 용돈으로 첩살림 차리시고 그 집 아들 유학비까지 대주셨다는 사실. 어머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요? 그 말에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첩이라니. 우리 진호 아버지가 그럴 뿐이. 은수는 대답 대신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박 씨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님 병원비로 보냈던 돈 중 일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사한 내역이에요. 어머님,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남편도 사실은
당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이 집안 남자들은 배신이 종특인가 봐요. 은수의 폭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진호를 바라보았죠. 진호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로펌 말이야. 오늘 아침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서 접수됐어. 당신이 내 법인 자금을 횡령해서 개인 용도로 쓴 증거들, 그리고 상간녀 지연이한테 법인 카드로 명품 사준 내역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말이야. 당신 변호사 자격 정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박탈될 거야. 이제 그 잘난 격은 감방에서나 찾아야겠네. 진호는 비명을 지르며 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15년이야.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15년? 그 시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며 내 청춘 다 바친 나한테 당신은 상간녀랑 호텔 다니면서 내 뒤통수 쳤잖아. 내가 죽어갈 때 당신은 웃고 있었어. 기억 안 나? 자, 이제 당신 차례야. 평생을 읽어온 당신의 명예, 돈, 지위. 내 손으로 하나씩 다 찢어 발겨줄게.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형님 혜린이 바들바들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아니 은수야.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이건 아니잖아. 나 이번 달 카드값만 해결해주면 내 지분 다 넘길게. 제발. 은수는 비웃으며 혜린을 쳐다봤습니다. 형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형님이 가진 지분? 그거 이미 제가 다 회수했어요. 형님이 다니는 회사, 어제부로 저희 법인에서 인수했거든요. 형님은 오늘부로 해고해요. 아, 그리고 그동안 형님이 제 이름 팔아서 챙긴 리베이트들, 그거 횡령으로 고소장 들어갔으니까 조만간 경찰서에서 봐요. 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연봉 5억의 커리어 우먼은커녕 당장 내일 아침 먹을 빵 살 돈도 없는 신세가 된 거죠. 은수는 영정사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짧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고이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한이 너무나도 깊어서 이제는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은수는 장례식장을 나서며 진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장례식장 대관료는 제가 딱 오늘 하루치만 미리 결제해뒀어요. 내일부터는 당신 힘으로 해결해봐. 아, 돈이 없으면 시신이라도 직접 업고 나가든가. 그게 당신이 말하던 그 대단한 사랑의 대가니까. 은수가 떠난 뒤 장례식장에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과 혜린의 통곡, 그리고 진호의 허망한 웃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조문객 하나 없는 쓸쓸한 빈소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은수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은 이제 막 조여지기 시작했거든요. 내일 아침이면 진호의 사무실에는 압류 딱지가 붙을 것이고 혜린의 집 앞에는 경찰차들이 들이닥칠 예정이었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복수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은수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오늘따라 참 맑고 투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그 차가운 공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이 없어서 시신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은수가 딱 하루치만 결제해두고 떠난 그 장례식장의 아침은 진호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죠.
날이 밝자마자 장례식장 직원이 들이닥쳤습니다. 보호자님, 대관료 입금 안 됐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하시면 빈소 비워주셔야 합니다. 앉히실 비용도 밀려 있어서 시신 인계도 안 됩니다. 진호는 자다 깨서 부스스한 얼굴로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제가 변호사입니다. 금방 입금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콧방귀를 뀌더군요. 변호사고 뭐고 어제 오신 사모님이 여기 집은 다 사들인 분입니다. 그분이 입금 확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제대로 된 상여소리 한 번 못 듣고 차가운 안치실 냉동고로 다시 들어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죠. 은수 이 독한 년, 내 시아버지를 2번 죽이는구나. 하지만 그 통곡 소리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진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품고 상간녀 지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지연만큼은 자신을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느다란 희망 말이에요. 하지만 지연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진호의 눈에 들어온 건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외제차에 올라타는 지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유지연. 진호가 미친 사람처럼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창문을 살짝 내렸죠. 뭐야, 이 아저씨? 당신 스토커야? 왜 자꾸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려? 지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독화살처럼 진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스토커 취급하며 벌레 보듯 하고 있었던 거죠. 지연아, 나 진호야. 김진호. 나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 돈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만이라도 좀 빌려줘. 나 로펌도 뺏기고 아버님 장례도 못 치르고 있어. 지연은 곁에 앉은 남자에게 자기야, 잠깐만. 하더니 진호를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아니 아저씨. 착각하지 마세요. 난 능력 있고 돈 많은 변호사 김진호를 만난 거지. 구질구질하게 돈 빌리러 다니는 루저를 만난 게 아니야. 당신 은수 언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나한테 준 명품들 그거 다 언니 돈이라며? 경찰서에서 압류한다고 연락 왔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재수없게 정말. 지연은 그대로 창문을 올리고 엑셀을 밟아 떠나버렸습니다. 진호는 매연을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주저앉았죠. 자신이 15년의 헌신을 버리고 선택한 사랑의 실체가 고작 이런 것이었다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형님 혜린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혜린이 살던 호화 아파트에는 이미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문을 발로 차고 있었거든요. 김혜린, 문 열어. 네가 옳게 이름 팔아서 빌린 돈이 얼마인데 잠적을 해? 혜린은 옷장에 숨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연봉 5억의 패션 기획자라는 타이틀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였죠. 그때 혜린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은수였죠. 형님, 아직 집에 계시네요? 거기도 곧 명도 집행 들어갈 거예요. 아, 그리고 경찰청에서 출석 요구서 보냈다는데 확인하셨나요? 형님이 그동안 리베이트로 챙긴 12억, 그거 전액 환수 조치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마지막 가는 길도 못 지키고 이게 무슨 꼴인가요? 혜리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고은수,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혜리는 은수를 식모처럼 부려먹으며 호의호식하던 시절만 생각했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반면 은수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당당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연회장. 은수의 새로운 문화재단 설립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죠. 은수는 몸에 딱 붙는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15년 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의 우아함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고은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네로라 하는 자산가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은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은수는 여유롭게 샴페인 잔을 들고 미소 지었죠.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의 진호가 경호원들에게 끌려 들어오려다 제지당하고 있었거든요. 나, 저기 있는 여자가 내 아내야. 여보, 은수야, 나 좀 봐. 은수는 천천히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은수의 모습과 며칠 밤을 지새워 퀭한 눈의 진호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은수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하여 진호를 풀어주게 했죠. 여보,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아버님 장례는 잘 치렀고? 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은수의 발치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엄마랑 누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아버지는 아직 안 치실 냉동고에 계신단 말이야. 당신 돈 많잖아.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진호는 더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일갈했죠. 여보,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격이 안 맞는다고. 지금 이 상황이 바로 당신이 말한 그 격이야. 자기가 가진 모든 게 내 덕분인 줄도 모르고 감히 내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 당신은 이미 이 끝을 정한 거야. 자비, 당신이 나한테 자비를 베푼 적 있어? 내가 아이 잃고 병실에서 울고 있을 때 당신 상간녀랑 호텔 가 있었잖아. 그때 당신이 나한테 베푼 자비가 바로 지금 내가 당신한테 돌려주는 거야. 은수는 샴페인을 진호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어버렸습니다. 금빛 액체가 진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게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야, 김진호. 내일이면 당신 변호사 자격 연구 박탈될 거고 당신 가족들이 내 이름 팔아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회수할 거야. 아버님, 장례비 아까우면 당신들이 직접 산에다 묻든가. 난 이제 당신들 인생에 단 1원도 보태줄 생각 없으니까. 은수는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죠. 이 지저분한 사람 당장 치워주세요. 파티 분위기 망치니까. 진호는 질질 끌려나가며 절규했습니다. 은수야, 고은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우리 15년이야. 으악. 진호의 비명소리가 연회장 밖으로 사라지자 은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홀로 서재에 앉아 15년 동안 썼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책값, 시어머니의 보약값, 형님의 명품 가방 구매 내역까지. 은수는 그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찢어 벽로에 던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은수는 비로소 가슴속에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죠. 이제 진짜 끝이네. 은수의 입가에는 서늘하지만 평온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무너져가는 동안 은수는 자신의 이름을 찾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66통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던 그 지옥 같은 밤은 지났고 이제 은수에게는
찬란한 태양이 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면 어떤 본성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피를 나눈 가족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서슴없이 등에 칼을 꽂는 법이죠. 은수의 화려한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진호의 가족들에게는 축배 대신 차가운 수갑과 압류 딱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진호의 그 잘난 변호사 자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날아온 긴급 통지서에는 변호사법 위반 및 의뢰인 자금 횡령 혐의로 인한 영구 제명이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은수가 지난 15년 동안 진호의 로펌 운영 자금을 대주면서 진호가 개인적인 유흥과 상간녀 지연의 뒷바라지를 위해 법인 돈을 빼돌린 증거들을 샅샅이 모아 제출했거든요. 안 돼. 이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얻은 자격증인데. 은수야. 고은수. 진호는 텅 빈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그를 대표 변호사님이라 부르며 아부하던 직원들은 이미 퇴직금 정산 문제로 그를 고소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때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누나 혜린이었습니다. 야, 김진호. 너 때문에 나 지금 검찰 출석 요구서 받았어. 너 내 이름으로 그동안 리베이트 받은 거 네가 다 시킨 거라고 말해. 안 그러면 나 진짜 감옥 가. 혜리는 눈이 뒤집힌 채 진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연봉 5억의 우아한 패션 기획자는 간대없고 도끼만 남은 한 여자가 그곳에 있었죠. 은수가 혜린의 가짜 커리어를 무너뜨리면서 그동안 혜린이 은수의 인맥을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받아 챙긴 검은 뒷돈들의 경로를 전부 밝혀냈거든요. 누나, 지금 제정신이야? 나도 지금 변호사 자격 잘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누나가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성형하고 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다 씌우겠다는 거야? 뭐, 이 자식이 진짜 네가 그 상간녀랑 호텔 다니고 외제차 굴릴 때 그 돈 다 어디서 났는데? 옳게, 아니 고은수가 준 돈이잖아. 네가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남매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좁은 사무실 바닥을 굴렀습니다. 한때는 은수를 옳게 당신이라 부르며 종처럼 부리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가 죽어야 자기가 산다며 악담을 퍼붓고 있었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 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진호야, 혜린아. 일단 은수를 찾아가자. 그년 마음 약하잖아. 우리가 빌고 빌면 어떻게든 한 번은 봐줄 거야. 응? 하지만 박 씨의 그 헛된 희망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박살이 났습니다. 은수가 시어머니 박 씨가 그동안 은수의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끌어쓰고 은수의 폐물을 몰래 팔아치운 것에 대해 상습절도 민명의 도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어머니, 여보, 형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마주 앉은 은수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는 손으로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건 당신들이 지난 15년 동안 내 이름으로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채무 리스트예요. 총액이 28억이 넘네요. 그리고 이건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 확인서들이고요. 제가 친정 유산을 15년 동안 신탁에 묶어둔 건 당신들이 내 돈을 탐낼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진호는 은수의 손을 잡으려 애걸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지연이랑도 끝났어. 그년 내 돈 다 들고 튀었단 말이야.
나 지금 갈 곳도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나 사랑했잖아. 은수는 진호의 손을 마치 더러운 오물이 묻은 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그 사랑. 그 대가가 바로 지금 당신이 차고 있는 수갑이야. 당신이 지연이랑 새 출발하려고 내 뒤통수 쳤을 때 나는 당신 인생의 모든 로그를 기록하고 있었어. 당신이 내 법인 카드로 지연이한테 사준 그 다이아 목걸이, 그거 작물 취득으로 지연이도 조사받게 될 거야. 둘이 나란히 감방 동기하면 되겠네. 어때, 로맨틱하지? 형님 해리는 은수의 구두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은수야, 올게.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감옥 가면 내 인생 끝이야. 연봉 5억 받던 내가 어떻게 교도소를 가니? 나 억울해. 진호가 다 시킨 거야. 형님이 연봉 5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형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형님 같은 무능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꽂아준 인맥 덕분이었어요. 근데 형님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 아버지 제삿날에 백화점 가서 쇼핑하셨죠? 그 대가 이제 형님의 그 화려한 경력으로 갚으세요. 평생 정가자라는 꼬리표 달고 말이에요.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가려는 은수의 뒤로 박 씨의 악에 바친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인간이냐? 내 시부모를 죽이고 남편을 감옥에 보내. 너도 천벌을 받을 거야. 네가 잘 살 것 같아? 은수는 문을 열려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천벌은 이미 당신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요? 전 아주 잘 살 거예요. 당신들의 비명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15년 동안 못 누린 내 인생 원 없이 누릴 거거든요. 경찰서를 나선 은수의 눈앞에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진호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날의 하늘은 평생 다시는 보지 못할 마지막 자유의 색이었죠. 그들은 이제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하며 좁고 어두운 조사실 안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지옥 같은 논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은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들려오는 건 존재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냉정한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은수는 이미 그들의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던 거죠. 66통의 전화가 밤새 울려대던 그날처럼 진호는 다시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나란히 앉게 된 진호와 혜린, 그리고 박 씨. 그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도 밥 한 덩이를 두고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15년 동안 은수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 대신 차가운 플라스틱 식판에 담긴 밥이 그들의 유일한 현실이 된 것이죠. 은수는 자신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여보, 당신들이 말하던 그 격이라는 거. 유치장 창살 너머로 보는 세상은 어떤 격인지 궁금하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 이후 그들이 맞이할 철저한 무명의 삶뿐이었습니다. 은수의 정교한 복수는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은수가 예상한 대로 진호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진호는 최후 변론에서조차 은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호소했죠. 여보, 내가 정말 잠시 마귀에 씌었었나 봐. 당신이랑 보낸 15년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제발 한 번만 선처해줘. 나 감옥 가면 우리 늙은 어머니랑 누나는 길거리에 나앉아. 하지만 은수는 그 가식적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검사 측에 마지막 증거물을 제출했죠.
그것은 진호가 지연과 함께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비자금 계좌 내역과 은수의 법인 자금을 세탁해 지연의 이름으로 사들인 해외 부동산 리스트였습니다. 피고인 김진호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 중에도 상간녀 유지연과 연락하며 자산 은닉을 시도했죠. 여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은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자 재판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결국 진호에게는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은 물론이었고요.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재판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믿었던 마지막 보루 상간녀 지연은 그 시각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다 붙잡혔거든요. 지연은 진호가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 5억과 명품 보석들을 몽땅 챙겨서 혼자 야반도주를 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은수는 이미 지연의 여권에 출국 금지를 걸어두었고 공항 검색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 씨, 어디 가세요? 우리 아직 정산할 게 남았는데. 은수가 우아하게 걸어오자 지연은 사색이 되어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이거 나. 당신이 뭔데 내 길을 막아. 이거 다 내 돈이야. 내 돈? 아니죠. 내 남편 꼬드겨서 내 법인에서 빼돌린 돈이니까 내 돈이죠. 작물 취득의 횡령 방조까지. 지연 씨도 진호 씨랑 나란히 감방 동기하게 생겼네요. 축하해요. 지연은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며 악을 썼지만 은수는 그 추한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며 조소했습니다. 이 영상 진호 씨한테 면회 가서 꼭 보여줄게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가 어떻게 배신하고 도망가려 했는지 말이에요. 한편 시댁 식구들의 삶은 그야말로 밑바닥 중에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봉 5억을 자랑하며 은수를 올케라 부르며 무시하던 형님 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이제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텔이 아니라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낡은 고시원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 압류되고 전과자 신세가 된 그녀를 받아주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죠. 결국 해리는 생계를 위해 자신이 그토록 비웃던 식당 아줌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은수가 몰래 인수한 식당이었죠. 은수는 일부러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고무장갑 끼고 불판 닦는 모습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네요. 해리는 불판을 닦다 말고 은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은수야. 아니, 올게.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여기서 일하게만 해줘. 나 지금 쌀쌀 돈도 없어. 은수는 혜린이 닦던 불판을 발로 툭 쳤습니다. 형님, 제가 15년 동안 닦았던 불판이에요. 그때 형님은 제 얼굴에 기름 튄다고 비웃으셨죠? 이제 형님이 그 기름때 직접 닦으면서 느껴보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 벌어서 형님 가방 사줬는지 말이에요. 아, 참고로 여기 사장이 저니까 실수하면 바로 해고인 거 아시죠? 시어머니 박 씨는 더 처참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가고 딸은 식당 주방에서 구박대기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을 놓아버린 거죠. 그녀는 길거리를 헤매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변호사야. 내 며느리가 건물주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다 경찰에 붙잡히기 일쑤였습니다. 은수는 차 안에서 그 처참한 광경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날 은수의 손을 잡으며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가식적으로 웃던 시어머니. 올케는 우리 집안의 과부네라며 뒤에서는 은수의 유산을 탐내던 형님.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로
은수의 영혼을 갉아먹은 남편 진호까지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성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수는 차 창문을 올리고 에어컨을 강하게 틀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차 안을 채우자 비로소 15년 묵은 체증이 완전히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여보, 당신이 말한 그 지옥.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살게 될 곳이었네. 은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길에는 더 이상 그들의 비굴한 목소리도 짜증 섞인 명령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66통의 전화벨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던 고통스러운 밤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 은수에게 남은 건 그들의 파멸을 밑거름 삼아 찬란하게 피어날 자신의 진짜 인생뿐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교도소 독방에 앉아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진호. 그는 이제 은수의 부재중 전화 한 통이라도 간절히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할 겁니다. 은수가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그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삭제했다는 사실을요. 가장 잔인한 복수는 증오조차 남기지 않는 무관심이라는 걸 진호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며 어둠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수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채워져 있었죠. 한때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와 남편의 싸늘한 비난이 가득했던 은수의 아침은 이제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갓 구운 빵 냄새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향긋한 차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서울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은수의 개인 집무실. 그녀는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고은수 문화재단의 장학금 전달식이었죠. 은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남을 위해 헌신하며 시들어가던 그 찌든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우아한 베이지색 슈트,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은수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어요. 반면 은수가 떠난 뒤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진호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징역형을 살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진호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파트너 변호사는커녕 이제는 정가자라는 낙인 때문에 변변한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지 못해 인력 시장을 전전하고 있었죠. 진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길거리를 걷다가 대형 전광판에 비친 은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깎아먹는 삶은 이제 그만두세요. 전광판 속 은수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발로 차버린 그 구질구질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거대한 기둥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수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그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진호의 누나 형님 혜린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불판을 닦으며 입에 풀칠만 하던 그녀는 결국 사채 빚을 이기지 못해 고시원조차 쫓겨나 지방의 어느 허름한 공장 숙소로 숨어들었습니다. 연봉 5억을 외치며 은수에게 격을 따지던 그녀는 이제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며 은수가 사줬던 명품 가방들이 꿈에 나올 때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죠. 시어머니 박씨 또한 요양원에서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내 며느리 은수 데려와라. 은수가 해준 갈비찜이 먹고 싶다며 벽을 긁어댔지만 그녀를 찾아오는 면회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은수 앞에 초라한 행색의 진호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은수는 부드럽게 손짓하며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진호는 은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아니, 은수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 곁에서 개처럼 일하며 속죄할게. 제발, 나 좀 걷어줘. 은수는 15년 전 진호를 처음 만났을 때 가슴 설레던 그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먼지 낀 낡은 앨범 속 사진처럼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죠. 은수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격이 안 맞는다고. 이제야 알겠어. 당신과 나는 애초에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 당신은 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어.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아. 원망도 감정이 남아있어야 하는 거니까. 나한테 당신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먼지 같은 존재야. 은수는 진호를 뒤로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진호가 뒤에서 목 놓아 울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은수는 단 한 번도 백미러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의 물결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넓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밤새 걸려오던 시댁의 그 끔찍했던 66통의 전화벨 소리를 떠올렸죠. 그때의 공포와 절망은 이제 은수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있었기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은수는 다이어리를 펼쳐 내일의 계획을 적었습니다. 새로운 도서관 설립 추진, 친구들과의 여행 준비, 그리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발레 수업까지. 은수의 하루는 이제 타인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욕구와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수야, 참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은수는 스스로에게 나직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순간이었죠.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일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수 씨의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살았던 한 여자가 자신을 파괴하던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사이다 복수를 날리고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 참 가슴 뭉클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언니들, 오빠들, 혹시 여러분도 은수 씨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하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 나만 고생하면 애들은 잘 되겠지 하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비로소 빛이 나는 법입니다. 은수 씨가 66통의 전화벨 소리를 뒤로하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나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귀한 분들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은수야 행복해라. 혹은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은수 씨 같은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찬란하게 꽃피울 차례입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맛있는 차 한 잔,
따뜻한 칭찬 한마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시원하고 따뜻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